되셨습니까? 촉구인의 감사당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이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법성계 전부 여러분 이제 암송하셨죠? 자, 오늘 주제는 일즉일체 다재길입니다. 자, 하나 자체가 이 전체인가? 자, 일즉일체 다재길과 일즉일체 다재길이 약간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가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엄경입니다. 자, 하늘이 높은 곳 인드라신의 궁전지붕 위에는 작은 수정모의 보석 형상을 한 무산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그물 모양을 이루면서 형틀이 짜여 있는데 빛의 반사로 인해서 일체의 보석들은 인간계의 대륙과 대양을 포함해 전 우주를 반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들은 일체의 보석마다 반사되는 모든 상들을 빠짐없이 담고 서로 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드라신의 궁전지붕에 보석 모양을 한 수정구가 있다는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코비 위성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코비 위성이 보낸 이 사진 자료인데 20세기 후반에 발견된 이 과학의 실험 관측 자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고 이제 말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븐 호킹은 20세기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림에 보면 이제 불구스름한 게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온도가 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봤자 이게 마이너스 한 270도 정도입니다. 마이너스하고 270도예요. 얼마나 온도가 낮은지 알겠죠? 이걸 이제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이제 우주 모든 방에서 비춰오게 되는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이 천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그림자 같은 게 혹시 그것들하고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또 쌓아 올렸습니다. 나사가요. 바로 WMAP 이 사진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이 WMAP 위성 사진입니다. 아까 커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보내왔지만 아직까지 이런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천개의 흔적은 천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진 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인드라망이라는 그런 사슬 구조에 있었죠. 그 인드라신의 인드라망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컴퓨터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작업인데 이제 순서대로 시간별로 배열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은 우주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꼬이고 또 꼬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인드라망이라는 요 개념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얼핏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정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수정구. 이 수정구는 다른 수정구를 반사시킵니다. 우리 전번에 이 법장이 칙천무에서 했던 실험 기억나시죠? 법장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방 안에 주변에다 이렇게 전부 다 거울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가운데 불상을 놓고 순간 햇불을 딱 비치자 모든 이제 거울의 빛이 반사하겠죠. 이 거울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불상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모두 이 불상의 다른 표현일 거란 말입니다. 그때 법장은 소매에서 이 수정구를 딱 꺼내서 또 한번 딱 하니까 어떨까요? 이 거울의 거울 속에서, 이 수정구 속에서 모든 상들이 드러나자 거기서 칙천모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법장은 인드라 궁전 위에 있는 그 수정구를 연상했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화엄경의 달인이니까요, 법장은. 자, 그 수정구 과연 어디가 있을까?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하늘 위에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성의 잔상 그림자가 아래 표면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성은 보지 못했지만 이 성의 잔상을 우리가 혹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까 커비 위성이나 WMAP에서 보였던 그런 상이 1000개의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1000개의 홀로그램의 어떤 영상이다는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 여러분의 의견을 저는 묻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플라톤은 간단한 이 5가지 도형을 가지고 이 우주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놀랍게도 이 플라톤의 우주론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이 과학 학술지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네이처지라는 건데 이 네이처지에 이 논문이 실리면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으면서 저도 그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주가 플라톤이 말한 이런 축구공 같은 이런 12면체, 이 12면체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빛이 이렇게 막 반사되면서 마치 법장이 측정했던 그런 방 안에서처럼 이 우주가 그런 홀로그램적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였는데요. 불행하게도 2004년도 이 WMAP 위성에 나온 관측 자료는 이 플라톤의 우주론에 나온 그런 영상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론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우주론뿐만 아니라 이 WMAP 위성과 이 커비 위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우주론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화엄의 우주론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저는 갖고자 합니다. 그건 잠시 제가 미뤄두고요. 자, 오늘 주제는 이 일즉일체 다중일. 자, 일중일체 다중일은 법장이 거울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거울 속에 이게 보이고 또 다른 곳에 보이니까 하나 가운데 다른 게 있다는 것은 단순한 반사의 원리로 보일 수 있는데 오늘은 일중이 아니라 일즉일체입니다. 하나가 전체라는 거죠, 그냥. 하나 자체가 전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이 거울의 반사 원리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플라톤의 우주론 참으로 놀라운 우주론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 과학자들이 최후에 찾고자 하는 그 우주론이 플라톤의 우주론이라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플라톤 우주를 한번 보면서 왜 이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라톤은 딱 5가지 정다면체를 가지고 우리의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중에서 물은 어떤 걸까요? 물은 여러분 굴러다니기 쉬워야 되겠죠. 잘 흐르니까. 그러면 면이 제일 많은 게 물일 겁니다. 그러면 그림의 맨 위쪽에 왼쪽에 있는 것. 삼각형 모양 보이죠? 요게 바로 20면체입니다. 요게 제일 면이 많죠? 바로 이게 물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힌트입니다. 불은 위로 솟구치죠? 위로 솟구치는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뭘까요? 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거 정사면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불입니다. 자, 세 번째 흙입니다. 흙은 안정해야 되죠. 딱 고정돼야 되니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정육각형 육면체 이게 바로 흙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사면체 2개를 이게 붙였죠. 팔면체인데 가운데 여러분이 철심으로 딱 박으면 바람개비처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람이에요. 사실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바람처럼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이게 바람풍과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모든 것들 아까 축구공처럼 이 우주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12면체 우주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플라톤이 보여준 이 우주가 여러분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최후의 이론 에미론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과학에는 3차원 공간 외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는 아주 복잡한 도형들이 기하학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공간 차원을 다 빼버린 단순한 3차원을 가지고 이 우주의 전체 비밀을 담을 수 있다는 건 저는 회의를 가졌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다면체고 정다면체는 3차원 공간에 딱 5개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약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었고 또 하나는 부처님 말씀 중에 사대라는 게 있죠. 이 사대가 뭐였죠? 지수화풍 아닙니까? 지는 아까 말했던 흙이고 수는 바로 물이었고 화는 아까 이 사면체의 불이었고 풍 아까 팔면체죠. 돌아가는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가 우리 몸이 사대로 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도 이런 사대로 됐다는 점에서 이 네 가지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우주의 본체,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죠. 이걸 포함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우주는 완벽하게 모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과학자들과 이 수학자들의 의견에 저도 동조하면서 이게 에미론일 가능성이 크다. 과학자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최후의 에미론이 이 플라톤의 이 5가지 도형 중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저도 이제 믿게 됐습니다. 이 도형에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이 정사면체를 보게 되면 이 사면체에 여러분이 이 중심부에다 점을 딱 찍어 가지고요. 그 점들을 연결시킨 게 가운데 점선으로 보이죠? 이상하게 똑같은 사면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은 말이에요. 그 내부에 또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불과 안에 있는 불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이죠, 이게. 그러면 면이 몇 개인가요? 위아래, 앞뒤, 좌우 하니까 6개 면이 있잖아요. 그걸 다 연결하면 보다시피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사면체 2개가 생기니까 합치면 8면체가 되는 겁니다. 흙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나오죠. 또 바람이 흙이 될 수 있습니다. 묘하죠? 쌍대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면체하고 20면체가 있는데 자, 그림을 보면은 거기 역시 중심을 쫙 연결하면 12면체 속에서 20면체가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해요. 그리고 또 20면체 중심을 연결하면 거기서 또 12면체가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프랙탈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쌍대성 가지고 이게 플라톤의 우주론의 정수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첫 번째 그림 불 속에서 불이 있는 거 있었죠. 야, 이게 현재 촉근이론에서 말한 에미론과 아주 저는 닮았다는 점을 직감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촉근이론에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에미론이라는 게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수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다루기 힘들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 이 플라톤의 우주론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믿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간단히 여기다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이런 사면체가 있었죠. 이런 사면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사면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면체에 이렇게 중심을 잡습니다. 위에 중심 안에 이렇게 잡고 아래 중심을 이렇게 잡아요. 또 옆에 중심을 이렇게 잡고
또 앞에 이쪽 중심, 또 뒤쪽은 삼각형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중심을 쭉 잡아가지고 이런 걸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요거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면체가 나오죠. 또 요 부분 또 뒤쪽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또 이렇게 삼면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뒤쪽으로 연결하고 이제 좀 그림을 잘못 이렇게 하면 자 어떤 삼면체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팔면체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 속에 아까 말한 바람이 들어있고, 아까 이렇게 삼면체 속에서는 이렇게 불 속에 또 불이 들어있었죠. 이렇게 똑같은. 그리고 이제 축구공 모양의 이런 12면체 속에서는 20면체가 탄생했었고, 이 속에 또 12면체가 탄생하는 묘한 쌍대성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국 에미로는 뭐냐? 에미로는 바로 쌍대성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찾는 에미로는 바로 쌍대성인데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듀얼리티다. 이 기가 막힌 듀얼리티를 간단한 이런 정육면체 속에서, 정다면체 속에서 플라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철학을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하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미론이 밝혀져 버리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학자 이전에 과학자고 저는 깨달은 각자다. 플라톤은 철학이 아니라 깨달음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의 위상은 달라질 거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그의 우주론이나 이런 쌍대성을 보이는 이런 오면체 뿐만 아니라 등거리 구형우주 있죠. 전번에 이야기했던 우리 앞에서요.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이 찾아야 될 궁극의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닌가 하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플라톤의 우주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천계, 3계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플라톤 우주는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애석하게도 네이처지에 실리면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그 이론이 사장이 되고 W맵의 검증을 견뎌내지 못한 것은 바로 여기서 보여줬던 이 쌍대성. 이 쌍대성이 빠진 이론이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보여줬던 아이디어만은 대단히 훌륭하고, 그걸 조금 더 보완하면은 정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 우주론의 정체, 실체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쌍대성이 갖는 의미를 볼까? 두수는 법계관문에서 기묘하게 이걸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 무예, 원흉관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이사, 무예, 원흉관이니까 2와 4를 가지고 지금 10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2가 4를 포함하는 원리입니다. 자, 두루 편지하는 법칙으로서 2는 경계 제한도 없죠. 그러나 2에 의해 포함된 대상으로서의 사물, 4는 분명히 경계와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4 가운데 2가 모자라거나 빠짐없이 모든 게 펼쳐져 있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참된 이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의 티끌도 무한한 참된 이를 완전하고 완만하게 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나 티끌 속에 이가들이 사가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가 이를 포함하는 원리를 법장은 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용 안에 물질에 사는 경계와 제한이 있지만 사물에 의해 포용되는 진리로 쓰이는 경계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제한된 사는 이와 부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이와 사와 완전히 동일하다. 왜일까? 사는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자체가 이기 때문이다. 사라는 게 거품과 같은 거죠. 그 자체가 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체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이 하나의 티끌이 전 우주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티끌이 그렇다면 다른 모든 티끌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수는 바로 첫 장 두 번째 구절에서 이와 사를 포함하고 사가 이를 포함한다는 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했으며 여기에 이제 반론을 귀에 있는 사람이 던집니다. 자, 이 반론 여러분이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반론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화엄을 공부하면서 이야, 놀랍다. 논술 중에 논술, 이런 논술이 있을 수 있을까? 논술의 끝이 아닌가. 지상인의 최고 논술이 바로 화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반론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두순의 입장에서 그 반론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반론입니다. 이가 이미 전체로 하나의 티끌을 포용하고 있다면, 이가 전체로 하나 티끌을 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가정합니다. 어째서 그것은 작지 않은가? 이가 보세요. 이가 하나 티끌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째 그게 작지 않냐는 거죠. 작아져야 되겠죠. 티끌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가 그 자체를 티끌과 똑같은 크기로 축소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의 성품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큰 거 아니에요? 축소하지 않았는데 그의 성품을 포함한다면서 어찌 그것은 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죠? 만약 티끌이 이와 같지 않는데, 만약 티끌이 이와 같지 않은데 크고 광대하게 된다면 어찌 그것은 이의 성품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 이추로는 자기 모순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뭔가 조금 복잡했지만 크다 작다로 이야기하고 있죠. 큰데 또 작은데 하면서 반문 속에서 모순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다 작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무예라는 개념으로, 경계가 없다는 이 무예라는 개념으로, 무예한데 크고 작으면 대소가 존재하지 않겠죠? 바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법계관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입니다. 자, 이와 사는 마주대하여 놓일 때 그것들은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의 각각 위치나 지위를 해치지 않는다. 보세요. 그죠? 무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순의 놀라운 업적은 이와 사가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 관점에서 사를 한번 보고 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를 보면서 이 논증을 다시 한번 세밀해서 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4단 논법을 가고 있습니다. 3단이 아닙니다. 이 4단이에요. 이 4단의 변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의 위치에서 사를 보는 네 가지 원리의 첫 번째. 자, 이라는 본체는 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총체성이 하나의 사 안에 머문다. 이라는 본체가 있다면 그 본체가 사와 다를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의 총체성이 하나의 사에 머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와 사의 본체는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의 원리는 늘 무한까지 뻗어 있다. 보세요. 하나, 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쫙 무한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똑같지 않음이 다르지 않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똑같지 않음이 다르지 않음이기 때문에 끝없는 이는 하나의 티끌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죠. 끝없는 이가 하나의 티끌에 완전히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다? 똑같지 않음이 다르지 않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똑같다는 건 뭔가요? 전체라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됐지만 각각이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참 여기 이혼선이 모성이 들어갑니다. 똑같지가 않다. 그렇지만 또 그게 다르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 티끌 이쯤 이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걔들이 가지고 있는 이가 뭘까요? 다 같겠죠. 그래서 하나 티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반대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르지 않음이 똑같지 않음이다. 아까는 똑같지 않음이 다르지 않음이다 그랬는데 바꿨어요. 다르지 않음이 똑같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한 티끌의 이는 끝없이 나눠진다. 나눠짐이 없다. 보세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다르지 않으면 똑같이 하니까 쫙 배열되면서 전체성을 띠죠. 그래서 이는 끝없이 가지만 나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속에는 현대 수학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수학이 들어있어요. 이 수학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수는 이제 두 번째 반론에 이제 또 대답을 하는데, 자, 오늘 강의 중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반론은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으리 저는 믿습니다. 끝없는 이가 하나 티끌을 포용할 때 이의 본체가 동시에 다른 티끌에 있음을 알 수 있는가? 끝없는 이가 하나 티끌을 포용할 때 이의 본체가 동시에 다른 티끌에 있음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알 수 없는가? 만약 그것이 이가 티끌 밖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가 있는데 이 티끌 밖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전적으로 한 티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으면 한 티끌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가 티끌 밖에 있지 않다면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당신은 이가 모든 사물을 포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밖에 있지 않다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사물을 포용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건 뭔가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까는 대소를 가지고 우리 머리를 잠시 혼돈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안과 이 밖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또 혼돈에 빠뜨리고 있죠. 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의 본성은 동시에 어디든지 있어 좋아하고 융섭하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의 본성은 동시에 어디든지 있어서 좋아하고 융섭하며 무수한 사물들을 서로 무해하기 때문에 총체성의 진리는 이와 사의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한다. 아, 역시 무해라는 개념을 안과 밖으로 없애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입장에서 또 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의 입장에서 또 4단 변증을 하면 잘 보세요. 이가 전체로서 모든 사물을 포용하는 동안에도 그것은 이 전체를 하나의 티끌 속에 존재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번 반대입니다. 이의 전체가 하나의 티끌 속에 존재하는 동안에도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물을 포용하는 동안인데 이번엔 바꿔서 티끌 속에 존재하는 동안에도 그것은 이 전체가 다른 것 속에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따라서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다 는 결론이 나오겠죠. 세 번째, 둘이 아님의 본성은 동시에 어디든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밖에도 안에도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3단 변종으로 이제 가볍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논리와 다른 점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게 화합만이 갖는 통통한 변증법이에요. 뭐가 들어갈까요? 놀라지 마세요. 둘이 아님의 본성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밖에도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있다는 밖과 안에 모두 있다고 지금 검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밖에 안에도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질문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질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완벽한 순환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두순의 천재성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잘 검증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사는 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이가 사를 포함하고 사가 이를 포함했는데 사가 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이는 또 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이는 사에 의해서 사는 이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은 이에 의해서 별도 체가 없음을 나타낸다. 사는 이로 인해 성립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연계하는 것들은 자성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무자성으로 인해서 보는 사물들이 생겨나는 것이므로 물결이 물을 밀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며 물과 물결이 반대적 성질로 인해서 움직임이 생긴다. 그같이 제법의 연애는 열애의 모태로 인해 생겨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뜻이다. 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가 이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사가 비었고 이는 차 있다는 뜻인데 사가 비었기 때문에 전체 사 안에 있는 이는 그 자체를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즉 이는 드러나고 사는 감춰지는데 이것은 뭐냐? 물결의 모양이 없어질 때 물의 체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뭐가 나올까요? 드러내는가 반대말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를 통해 사가 없어지고 여섯 번째는 또 반대로 사를 통해 이가 또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 이를 끈하나 이를 드러나게 할 때는 사의 몹시 없어진다. 그리고 참된 하나의 이만이 분명하고 평등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것이다. 참이를 떠나서 한 조각의 사도 있을 수 없다. 물이 물결을 없애버리면 하나의 물결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추론해보면 물결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물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아주 간결합니다. 자, 이제 반대 논리입니다. 참리는 인과적 사건들을 따르고 세우는데 인습적 세계가 관련되어 있는 한 인과적 사건은 늘 이와 반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 경험 속에서 유형적인 사만 볼 뿐 추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들만 나타날 뿐 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물이 물결을 이루는 것은 움직이는 모습은 나타나고 고요한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이다. 경전에 말하는데 오도에서 회전하고 떠도는 법신을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생이 나타날 때마다 늘 법신이 따르기는 해도 반드시 그 자체를 현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참리는 사 자체고 사물들과 사건들이 또 이 자체다. 이가 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아까는 포함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이퀄이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가 이퀄 사, 여덟 번째는 사 이퀄 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읽어볼게요.
하나이가 참되면 그것은 산에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그것은 본무와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사는 반드시 이에 의존하는데 사 자체는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가 철두철미사와 같아질 때 참이라고 간질릴 수 있는 것인데 물과 물결이 비유를 들면 이렇다. 물이 물결 그 자체로 이런 움직임대로 습성에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왜인가? 물 자체가 물결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자, 이제 바꿉니다. 영리하는 모든 사물들은 사끌들과 자성이 없으므로 그것들은 철두철미 실제 동일하다. 그러므로 중생은 멸할 것도 통합 그대로 진여이다. 마찬가지로 물결이 움직이는 순간에 정확히 물결은 물과 동일로 그들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에서 이걸 하나로 합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참이는 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가 또 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논영 완전히 뒤집었죠. 그러면서 하나의 순환선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사무의 법륜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 보시면서 머리 좀 식히시고요. 자, 서양의 이제 유명한 파스칼의 빵새와 이제 화음을 비교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림 좀 보실까요? 저 멀리 밤하늘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 깊은 한번 명상의 산매에 한번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자, 또 다음 그림.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파스칼의 이제 빵새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요. 제가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이제 화음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의 빵새입니다. 대자연을 그 높고 충만한 위엄궤도로 명상하고 그 주위에 있는 낮은 사물에서 시선을 멀리 돌리도록 해보자. 우주를 비춰주는 영원한 등불처럼 놓여있는 저 찬란한 며칠 행세에 들어가자. 광대한 궤도에 비하면 지구는 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또 이 광대한 궤도도 그 자체도 천공석으로 회전하는 많은 별에 둘러싸인 주위에 비한다면 극히 작은 한 점에 밖에 보이지 않으며 극히 작은 한 점이 불과하다는 사실에 경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가 거기서 그친다면 그 너머까지 상상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연의 힘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이 먼저 피곤해질 거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란 자연의 광대한 품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할 것이다. 어떤 관념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있는 곳까지 우리의 사고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물의 실제에 비하면 몇 알경에 지나지 않는다. 파스칼은 산매 속에서 우주의 일점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자, 그것의 중심이 여러 곳에 있고 어디에도 경계가 없는 하나의 무한한 구체이다. 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의 구체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은 상상력은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된 것은 신의 전능을 감독하게 해주는 거라는 표시이다. 이제 서양적인 시각으로 신의 전능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모든 존재에 비해 자신을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에 좋을 것이다. 자신을 자연의 한 구석을 헤매고 있는 자로 간주하고 자신이 묵고 있는 정엄한 감방에서 지구나 여러 왕국들이나 도시들이나 또 자신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자. 무한 속에 있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나 그에게 마찬가지로 놀랄만한 또 다른 경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정교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작은 몸짓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마리 진드기를 보도록 하자. 관절이 있는 다리, 이들 다리 속에 혈관, 혈관 속에 피, 피 속에 체, 그 체 속에 물방울, 그 물방울 속에 수증기의 최의 것을 다시 분할하고 또 그가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다다를 수 있는 최후의 대상이 지금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파스칼이 이 명상을 통해서 이 먼지의 먼지 속을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불안을 가졌을까요, 파스칼이? 아마도 그는 여기서 자연 중에 가장 작은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면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나는 그에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축소된 원자의 내부 속에서 자연의 무한한 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는 그 속에서 우주의 무한함을 볼 것이며
각자 자신의 하늘, 유성, 지구를 갖고 있는 우주의 각각을 눈에 보이는 세계와 세계가 같은 비율로 보게 된다. 와, 같은 비율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 속에서 그리고 최후의 진드기 속에서 그는 처음에 진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다른 것 속에서 끝없이 쉬지 않고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인간은 그 거대함에 놀랐던 것처럼 이번에 너무 작아서 역시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를 것이다. 도대체 잠시 전까지 우주 속에서 인지할 수 없었고 우리가 온 가슴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우리의 심체가 이제 와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무에 비하면 하나의 거대한 상이 되고 또 하나의 세계가 되고 만다. 아니 오히려 전체가 된다는 사실에 이 사실에 경탄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견지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자연에 보이는 육체가 무한과 허무 두 시면사에 가로놓여 있음을 생각해보면 그 불과사를 보고 전열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경탄으로 변하고 탕구하려고는 하기만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더욱 자신을 내어볼 것이다. 결국 자연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한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교해보면 전체이며 아무것도 아닌가 모든 것 사이의 중간치다. 양극단을 이해하면 한이 없으나 사람의 궁극과 산후 어쩔 수 없는 인간에게 알 수 없는 비밀에 감춰져 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드는 무도를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물의 사원도 궁극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사물의 중간 정도 어떤 양상을 인지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파스칼의 방세입니다. 자, 파스칼의 명상의 통찰력 대단하죠. 제가 좀 빨리 읽어서 여러분이 좀 감이 더 오셨을 텐데요. 참 이 대목 저 보면서 이 파스칼이 대단하다. 그런데 뭔가 조금 빠진 느낌 못 들으셨습니까? 뭐가 빠졌을 것 같습니까? 화음에 비해서 시간의 무게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역동성. 과거를 미래로 던지고 미래를 과거 던지는 시간마저 사라진 시공의 무게가 빠져있다는 게 바로 화음의 차이입니다. 자, 화음입니다. 말로서 알 수 없는 여러 세계가 부처님의 한 털 끝에 모여도 비좁거나 눌리지 않는다. 터럭이 커진 것도 아니한만은 그 속에 모여있는 모든 국토 형상이나 위치 그대로 있다. 털끝에 드는 수요 형언할 수 없고 개의 거대함 형언할 수 없고 불법의 청정함 형언할 수 없다. 보살이 10가지 지혜에 머무르면 10가지의 두루 들어가게 되나니 일체 세계가 한 터럭 안에 들어가고 한 토락만한 것이 일체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중성의 몸이 한 몸에 들어가고 한 몸이 일체 중생의 몸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겁이 한 생각에 들어가고 한 생각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간다. 그는 한순간에 삼매에 들어가 억겁에 일어나고 억겁에 들어가 한순간에 일어나며 현재에 들어가 과거에 일어나고 과거에 들어가 미래에 일어난다. 놀랍죠? 우주는 특정 정도 측량 위치에 따라 거대하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 혹성이 있고 그 작은 더 위성이 있지만 또 우주는 더 큰 색으로 무한히 양쪽으로 무한대 무한소로 발전하는 중중무진의 세계가 화음입니다. 무한세계가 원자가 있고 그 원자를 파스칼도 쪼갰지만 이 무한 속에서 완전히 시간이 사라집니다. 시간은 단지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 표현 그 의미가 상실돼가지고 영원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 융통하고 포성하는 게 화음의 세계다. 무한각계란 대형 우주 속에서 셀 수 없는 다양한 드라마, 종교, 여러 차원의 공간, 시간, 무한백화 영원토록 공헌되고 있다는 게 바로 화음의 세계입니다. 파스칼은 공간의 무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장은 실험을 통해서 공간의 무예, 수정을 통해서 시간의 무예까지 다루어줬습니다. 그러나 화음은 시공의 완벽한 무예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일중일체 다중일은 일즉일체 다즉일로 변하고